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1년 1월 21일 딱 하루치의 뉴스 단신 모음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와, 이게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의 조합이라 너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스위스 다보스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또 스페인 축구 경기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무작위로 보이는 점들을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숨겨진 그림이 뭔지 함께 찾아보는 거죠. 아, 재밌겠네요. 보통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치 뉴스를 한데 모아놓고 보면 그런 경계가 얼마나 좀 인위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일이 사실은 동시에 막 얽히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네, 좋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이때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아, 그 발언이요? 미국을 딱 겨냥해서 가장 강한 자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굉장히 직접적이었죠.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 반강압적 조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전혀 아니죠. 이건 뭐 작심하고 던진 메시지라고 봐야 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저는 존중하고 불량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중과 불량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불량배보다 존중을 선호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거의 뭐 감정적인 분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하.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랜드 인수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얼마나 황당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좀 쌓여왔던 불만이 터져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날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었다. 그렇죠.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힘을 실어줬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리더들이 다보스라는 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 이상 미국 마음대로는 안 된다라고 거의 한 목소리를 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동맹은 동맹이지만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런 선언인 거죠. 음, 다보스가 원래는 경제 협력을 논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감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묘한 약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죠? 유럽의 이런 전통적인 강자들이 미국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요. 바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입니다. 아, 루카셴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는 그 인물이요. 맞아요. 오랫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인물이잖아요. 인권 문제라던가 푸틴 대통령과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국제사회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서명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마크롱이나 폰데라이엔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루카셴코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거 푸틴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이건 루카셴코의 아주 영리하거나 혹은 아주 위험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줄타기요? 네, 아마 계산이 이랬을 겁니다. 어차피 유럽은 나를 안 받아준다. 러시아는 나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나를 쥐고 흔들려 한다. 그런데 마침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이 생겼네. 아하. 바로 이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카드를 주려는 시도인 거죠. 평화위원회라는 명분도 아주 절묘하고요. 명분이요?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분쟁 조정자 역할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자신의 위상을 바꾸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이깔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럽 리더들이 존중을 외치면서 원칙을 강조할 때 루카셴코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면서 새로운 생존 경로를 찾고 있었던 거죠. 야, 힘의 공백이나 균열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오히려 주변부의 인물들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들에게는 그 균열이 곧 기회니까요. 이런 고도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는 다보스의 화려한 풍경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같은 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네. 다보스에서 리더들이 힘의 논리를 두고 설전을 벌일 때 키이우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의 발표는 정말 참담했죠. 1월 9일부터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60만 명이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60만 명. 60만 명. 이 숫자가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당시 키이우 인구가 약 36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6분의 1이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와, 6분의 1이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 원인이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집중 공습 때문이었고요. 전기, 수도, 난방 이게 다 끊긴 상황에서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영하 20도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인프라 전쟁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걸 넘어서서 현대 도시를 유지하는 혈관과 신경망을 아예 끊어버리는 전략이죠. 혈관과 신경망. 네. 병원, 학교, 공장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냉동고로 만들어서 항복을 유도하려는 아주 잔혹한 방식입니다. 그럼 그 60만 명의 피난은? 그건 패배가 아니라 그런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자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던 거죠. 그 거대한 집단적 비극의 소식과 함께 같은 날 정말 믿기 힘든 한 개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 스페인 열차 사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스페인 남부에서 일어난 고속열차 충돌 사고였는데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끔찍한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6살 소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정말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저도요. 심지어 그 소녀가 발견된 상황이 너무나 영화 같았잖아요. 맞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고로 찌그러진 열차 잔해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홀로 선로를 따라 걷고 있는 모습으로 구조대원에게 발견됐다고 해요. 함께 탔던 부모님과 오빠, 사촌은 전부 네,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이 가족이 마드리드에서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건 이 소녀가 그 대참사 속에서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키이우의 60만 명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주기 쉽거든요. 아, 통계에 대한 무감각 같은 거요? 네, 통계적 비극에 대한 무감각이죠. 하지만 이 6살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극의 구체적인 얼굴을 보여줘요. 한 개인의 운명, 상상할 수 없는 상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설명 불가능한 생명력. 이 두 이야기가 같은 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개인의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네요. 집단의 생존력과 개인의 생존력.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둘 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맞서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주제는 그날 스포츠계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죠. 아, 그 경기 말씀이시군요.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가 네, 영국에 거한 맨체스터 시티를 3대1로 꺾은 바로 그 경기요. 이건 그냥 이변이 아니라 거의 사건이었어요. 보데글림트라는 팀이 북구권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의 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들이 불과 3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 중 하나인 맨시티를 이긴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심지어 이게 보데글림트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승리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만화 같은 스토리예요. 맞아요.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고요. 네, 특히 옌스 페텔하우게 선수의 세 번째 골, 기사에 경이로운 단독 드리블 골이었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죠. 맨시티가 라얀 셰리키의 골로 따라붙긴 있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승리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해요. 경기 후 분석을 보면 보데글림트 감독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어떤 전략이었는데요? 선수단 몸값만 해도 정말 수십 배는 차이 날 텐데 전략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들의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단순했다고요? 네, 모든 기회에 역습을 노린다. 딱 이거랬어요. 근데 이 단순한 전략이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던 거죠.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맨시티처럼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를 막 압박하는 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상대가 공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왔을 때 공을 빼앗아서 최소한의 패스로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 거죠. 아, 결국 맨시티의 그 막대한 자본과 화려한 기술을 처절할 정도의 조직력과 명확한 전술로 깨부순 겁니다. 듣고 보니 아까 다보스 이야기랑 묘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어떤 전에서요?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강한 자의 논리에 더항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날 축구 경기장에서 작은 팀이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딱 증명해 보인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연결이네요. 맞아요. 자본과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변수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보여준 거죠. 네. 그 변수가 때로는 완벽한 전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수들의 투지일 수도 있고요. 이건 스포츠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확한 전략과 완벽한 실행력이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잘 짜인 각본이 거대한 수표책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증거랄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힘겨루기와 예상 밖의 동맹이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는 수십만 명이 생존을 위해 도시를 떠났어요.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한 소녀가 비극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맞아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축구장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승리가 펼쳐졌고요. 이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2026년 1월 21일 하루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의 이면에는 저항과 회복력이라는 공통된 힘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항과 회복력. 네.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 맞서 존중을 요구한 마크롱의 저항, 고립을 탈피하려는 루카셴코의 생존 전략, 아,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을 견뎌내려는 키이우 시민들의 필사적인 회복력, 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린 소녀의 그 경이로운 생명력, 거인을 쓰러뜨린 작은 축구팀의 투지까지 다 연결되죠. 그러네요. 정말 정해진 운명이나 당연한 결과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루였네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리에 균열을 내고 흐름을 바꾸고 때로는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뉴스들을 연결해서 보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거대한 담론이나 승자의 역사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세상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균열과 예상치 못한 저항들이 모여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네. 2020년에 어느 풍범해 보이는 하루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흔히 가장 크고 힘센 것들, 예를 들면 강대국이나 거대 자본, 압도적인 군사력 같은 골리앗들의 움직임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진짜 변화를 만드는 동력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있는 다윗들의 움직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전략, 개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 혹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 말이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하루치 뉴스는 어쩌면 그 힘의 논리에 가려진 세상의 진짜 얼굴을 잠시 보여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